안녕하세요. 4주차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뭐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4주차입니다. 이제 조금은 익숙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 동영상 강의에 접근하는 그런 접근이 이제는 좀 그 용이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그죠? 뭐 그러면서 이제 항상 강의자로서는 이 내 강의가 그냥 시간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이제 그런 좀 부족한 강의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부분들이 늘 자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기 전에부터 특히 이 동영상 강의는 사실은 두려움으로 시작을 해서 두려움으로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 동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이게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시다가, 어, 좀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 좀 모아두었다가 학교에 한번 오십시오. 오셔서, 저와 이야기도 좀 하면서, 뭐 글쓰기 또는 이제 사서, 삼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교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뭐 저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이고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글쓰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글쓰기를 전제로 하면서 어, 책 읽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책 읽기가 글쓰기에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가장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해서 이제 그 뭐 노트, 책 읽기와 관련된 독서 노트 부분들도 이제 했었는데, 자, 오늘은 나탈리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어찌 보면 이제 전 세계의 글쓰기에 대한 붐을 일으킨 이제 시인이면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나탈리 골드버그 우리 글쓰기 강의에서 이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했기도 합니다. 이제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책의 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주고자 합니다. 요 책은 굉장히 괜찮은 뭐 글이기도 합니다. 이 가볍게 읽으면서 이 나탈리 골드버그가 이제 글쓰기를 해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과 뭐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아주 글을 쓰는데 아주 필요한 아주 요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책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나탈리 골드버그의 이제 그 뼛속까지 내려가 써라라고 하는 요 글에 보면 여기 보면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라고 하는 요 그 꼭지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이 책의 이 그 서문에 해당되는 글에서 보면 요리에 관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이 맙소사 바로 요리에 대한 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평범한 것이 시란 말인가? 내가 매일 하는 그런 일이 시라고? 그때 무언가가 나의 뇌 신경망을 건드리고 지나갔다. 집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 나는 어느새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실린 글을 써보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나는 먼저 내 가족에 대해서 쓰기 시작했다. 그죠? 전에 한번 읽어드렸을 텐데
글쓰기를 배우는 길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 있다. 실천적으로 글을 쓴다는 의미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뼛속까지 내려가서 쓰라고 나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요구한다. 자기 마음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으라는 말이다.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의 본질적인 외침을 적으라는 말이다. 그렇다고 여러분 분명하고 아주 솔직하게 써야 해요라는 말만 던져버린다면 그것은 선생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나는 학생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의 글쓰기를 시도해 본다.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이 대면의 방식에서 이제 한계가 비대면의 방식에서 한계가 바로 여기 있죠. 이제 적은 그 인원에 이제 학생들과 만나서 이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어떤 모색은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쪽에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직접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쓴 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대면의 방식이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비대면의 방식은 결국은 하나의 또 다른 어떤 뭐 대체 수단이지 결국은 이제 그게 전부가 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현재 이제 상태에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가장 최선의 이제 방법을 찾아야 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내가 그 최선을 찾아야 하고 결국은 본인이 그 최선의 한 부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책을 많이 읽고 그죠? 책을 많이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책 읽는 과정에서 독서 노트를 써라. 독서 노트를 써라. 그죠? 독서 노트를 써라. 독서 노트를 쓸 때 결국 이제 매핑이라든가 개요도라든가 이런 어떤 방면에서 내가 즉시 쓸 수 있는 방식의 글쓰기에 이제 글감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독서 노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과 독서 노트를 쓰는 과정에서의 글감을 만드는 이제 이 방법이 지금까지 그 제가 공부를 해 오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그 2005년도가 이제 제게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돼요. 지금 학위 논문 쓰고 이것도 물론 터닝 포인트가 되지만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 6, 7, 8 이렇게 이제 그 이후로 쳐도 한 6년 정도 제가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정리된 것을 다시 이 대중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쓰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그때는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니까 결국 내가 나를 단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 수련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경험해 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게 정말 바른 방식이구나, 좋은 방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이 분들은 모두 독서 노트를 분명히 이제 정확하게 꾸준히 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독서 노트를 쓰고 매핑을 하는 과정에서 글감을 늘 비축해 둔다면 어느 순간 누군가 스스로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이미 이 글은 내 머릿속에 써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나탈리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소설가 시인의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습작을 위한 글감 노트 만들기입니다. 자, 이 책에 몇 쪽입니까? 자, 45쪽이네요. 이제 45쪽에 자, 이 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지만 막상 무엇을 써야 좋을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경험을 종종 했을 것이다. 텅 빈 백지가 고통스럽게 공포스럽게 느껴지면서 잡아먹을 듯 위협을 해온다. 이것 저것 끄적거려 보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10분만 지나면 점점 의욕은 식고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저도 경험을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쓰지? 뭘 써야 좋을지 생각이 나지 않아. 이런 때를 위해서 평소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를 때마다 아이디어를 적어두는 노트를 따로 마련해 두자. 단 한 줄짜리 짧은 글일 수도 있다. 그죠? 우리 휴대폰을 다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이 휴대폰을 다들 들고 다니는데 이 휴대폰에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에도 이 보면 뭐 노트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트에 보면 다양한 어떤 이제 이 노트가 있잖아요. 이 노트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메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수첩 같은 것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아무튼 이 아이디어를 이 글감 주제를 적는 노트를 따로 마련해 두자. 단 한 줄짜리 짧은 글일 수 있다. 번개처럼 지나가는 기억도 주제 목록에 첨가될 수 있다. 잇몸이 부실해서 고생했던 할아버지, 지난 6월을 물들이던 라일락 향기, 발등 부분만 다른 빛깔인 운동화를 신었던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 등등 이 어떤 것이든 모두 글의 재료가 된다. 글을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언제라도 노트에 적어두자. 그것이 한 단어이든 한 문장이든 이러한 목록들은 당신이 다음에 글을 쓰고자 할 때 용이하게 끄집어내어 사용할 수 있는 글감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제 글쓰기 강의에 있어서 가장 키 포인트는 바로 독서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고 이 독서 노트가 작성된 독서 노트를 통해서 다시금 매핑을 하고 개요도를 만들고 그죠? 글을 주제에 따라서 글을 한번 써보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 바로 이 글쓰기 나를 위한 글쓰기 이 과목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어떤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나탈리 골드버그의 이 글쓰기 방법을 굉장히 이제 권고하고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자,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면요. 1986년 5월 30일 날에 썼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은 것은 언제냐면은 2006년, 7년 그 정도 되니까 지금 굉장히 늦게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책에 대한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이제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책의 내용을 같이 토론하는 그런 방송이었으니까 거기에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의무에 의해서 읽었지만 아무튼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훈련이죠.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나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은요. 이 누구나 다가 자기에게 맞는 글쓰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남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나의 글쓰기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행착오를 겪게 되겠죠. 그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정리하는 이 시간은 결국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책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은 내가 어떤 관점에서 읽었는가가 결국 이거예요. 이쪽에 독서 노트입니다. 이 독서 노트는 책하고 관련성은 있지만
또 다른 제2의 창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 포인트점, 그 지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골드버그의 경우라도 바로 이러잖아요. 글을 쓰고 싶은 주제가 떠오르면, 뭐, 이거는 그렇고, 자, 이처럼 목록을 만들어 보는 일은 글쓰기 훈련에 있어서 더없이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글쓰기의 재료들을 찾아내는 훈련이 될 뿐 아니라 글쓰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과 그 인생에서 탄생하는 산물임을 깨닫게 한다. 이런 식으로 삶의 경험들을 삭혀서 퇴비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글쓰기의 시작이다. 이렇게 글감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육체는 자연스럽게 글쓰기 작업과 친숙해지고 지난 경험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글을 쓰기 위해 책상 앞에 앉지 않았을 때조차 글쓰기는 끊임없이 당신의 삶 속에서 진행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태양열을 빨아들여 점점 무성하고 진한 초록 잎을 지는 식물로 자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글을 쓰려고 자리에 앉긴 했지만 이것저것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떠올라 이야기 주변만 어슬렁거리다가 끝내 종이 위에는 한 글자도 쓰지 못하는 수도 있다. 이런 사람에게 글감 노트는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글감 노트는 결국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그죠?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글쓰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뭐가요? 이 글감 노트가. 자, 독서 노트, 글감 노트. 자, 이 노트를 작성을 해보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어느새 한 가지 주제에 몰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바로 이것이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글을 쓰는 글을 쓰는 자신이 쓰는 글을 통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는 길 위에서 계속 걸음을 떼면 된다. 손은 멈추지 않고 계속 종이 위를 달려가고 있으니까. 자, 다음은 내가 제안하는 글감 노트를 만들고 활용하는 방법들이다. 그죠? 자,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빛의 성질에 대해 써보자. 이렇게 쓸까? 겁내지 말고 용기 있게 무작정 뛰어들라. 글을 쓰는 시각이 밤이건 낮이건 또는 방에 커튼이 쳐져 있건 아니건 그런 것에 개의치 말라.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써 내려가라. 5분, 10분, 15분,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멈추지 말고 계속 걸어. 자, 기억이 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해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라도. 자, 기억이 난다. 자, 기억이 난다. 라는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자. 자, 무작정, 그죠? 무작정. 하나의 이 키워드를 적어놓고, 던져놓고, 출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한 개의 단락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개의 단락. 한 개의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한 개의 단락은 하나의 핵심 문장, 중심 문장 하나하고 그 중심 문장을 설명해주는 뒷받침 문장, 즉 설명 문장이 그 한 단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방법,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설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한 개의 문단, 단락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거죠. 기억이 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보자. 자, 기억이 난다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어떤 질문이 떠올라요? 어떤 기억이 나니? 그죠? 어떤 기억이 나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이것처럼 이 기억이 난다라고 하는 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죠? 이게 중심 문장, 핵심 문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핵심 문장은 추상. 그러니까 이 모호한 부분들입니다. 반드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즉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난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을 때 그 다음에는 이 기억이 무엇이 기억이 났는지, 어떨 때의 기억이 나는지, 어떤 내용의 기억인지, 그죠? 어떤 추억인지를 우리가 되물을 수가 있죠. 그
그 기억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어느 때 내가 어느 곳을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뭐 이렇게 적어도 되잖아요. 쭉 이렇게 적는. 그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작은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하나의 단락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 이 방법이 이 글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개의 단락을 한번 써보자. 자, 이게 이번 학기에도 이 동영상이지만 한번 해볼까 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시작해보자. 아주 작고 사소한 기억이라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모두 적어본다. 이 브레인스토밍이기도 하고요. 생각나는 대로 쫙 적는 거죠. 이제 기억이 난다. 에서부터 그러다가 중요한 기억이나 선명한 기억이 떠오르면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멈추지 말아라. 계속 적어라. 그 기억이 5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건 5년 전 일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쓰는 행위를 통해서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라. 만약 막히면 다시 기억이 난다 라는 첫 구절로 돌아가서 계속 적어보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한번 꼭 시도를 글쓰기에 있어서 꼭 시도를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의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을 적어놓고 그 핵심 문장을 설명하는 방법. 그 설명하는 방법이 글쓰기의 출발이기도 하고 글쓰기를 완성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다. 결국 이거예요. 자, 보세요. 한 개의 문장을 완성을 하잖아요. 그럼 이 한 개의 문장, 완성된 한 개의 문장이 중심 문장, 핵심 문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문장, 세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어떤 단락이 되겠죠. 그죠? 한 개의 단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락이 몇 개가 모였을 때 이게 뭐가 됩니까? 이 한 편의 글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주제, 대주제를 가지고 작은 소주제인 이 핵심 문장, 소주제인 핵심 문장 이게 세 개만 있어서 세 개의 단락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한 편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한 병렬식의 이 글이 되는 것이죠.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쓰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주 강력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골라서 아주 사랑하는 것처럼 글을 써보라.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을 확장시켜야 한다. 다음에는 같은 것을 두고 싫어하는 시각으로 글을 써보라. 자, 처음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 시각에서 글을 한번 써보다. 이어서 끝으로 완전히 중립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글을 써보자. 굉장히 이 골드버거가 저도 경험을 했지만 굉장히 이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라고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글을 쓰기를 터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방식의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논문을 읽든지 글을 읽든지 저자를 보지 않고서도 이건 누구의 글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글쓰기라고 하는 어떤 그 문장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든가 그다음 풀어 나가는 어떤 것은 결국은 그 사람이거든요. 결국은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자기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글쓰기에서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입니다. 한 가지 색, 예를 들면 분홍색만을 생각하며 15분 동안 산책해보자. 산책하는 동안 주변의 자연과 사물에서 분홍색을 발견할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자. 그리고 이제 노트를 펼치고 그 경험에 대해서 15분 동안 적어보자. 이게 뭐 어떻게 써라, 뭐 이렇게 써야 한다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느껴진 대로 한번 써보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아침 당신의 모습을 적어보자. 당신의 모습을 적어보라.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지, 잠에서 깨어날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그죠? 가능한 구체적으로 서술해보자. 긴장을 풀고 당신의 아침을 구성했던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씩 묘사를 해보자. 자, 골드버그라고 하는 이 저자는 이렇게 이 글쓰기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걸어가 보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자,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장소를 시각화 시켜봐라. 지금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라. 그런 다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글로 담아라. 당신의 방 한 구석일 수도 있고 여름 내내 앉아 쉬던 나무 그루터기일 수도 있고 동네 맥도날드 가게 식탁일 수도 있다. 그곳은 주로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색으로 채워져 있는가?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뭔가 이 감이 확 떠오르죠. 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글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또 어떤 냄새가 나는가? 읽는 사람이 마치 그 장소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이 들도록 글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당신이 그 장소를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 때문이 아니라 글에 나타난 세부 묘사를 통해서 당신이 그 장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어야 한다. 그죠? 알게 해주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글입니다. 자, 떠남에 대해서 써보자. 다양한 글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글감요. 우리 일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그 일상이 곧 뭡니까? 글감이다라고 골드버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떠남에 대해 써보자. 내용은 어떤 것이라도 상관이 없으며 단지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 외출, 전학, 실종, 친구의 죽음. 자, 떠남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 속에서 이혼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죠? 외출을 떠올릴 수도 있고, 전학을 떠올릴 수도 있고, 실종을 떠올릴 수도 있고, 친구의 죽음.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바로 떠남의 주제가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기억할 수 있는 최초의 기억은 무엇인가? 최초의 기억은 어떤 것인가요?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써보자.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묘사를 해보자. 다음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적어보자.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금물이다. 아까 했잖아요.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 문단에 있어서 가장 핵심 문장, 맨 앞에 있는 핵심 문장만 추상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 추상적인 핵심 문장을 설명해가는 방식이죠. 자, 그겁니다. 자, 그래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금물이다. 요거는 한 문단에 있어서 하나면 족하다는 거죠. 하나면 족하다. 그대로 솔직하게 상세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영하기 하늘에 떠있는 별, 당신이 경험했던 가장 무서운 일, 초록빛으로 기억되는 장소. 자, 초록빛으로 기억이 되는 장소는 어떤 건가요? 나에게 있어서 초록빛 기억의 장소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만약에 적는다면 이제 이것도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장소를 함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초록빛 장소는 어떤 것인가?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적는 것이죠. 성에 대한 의식이 생기게 된 동기 혹은 최초의 성 경험,
신의 존재나 자연의 위대함을 깨달았던 개인의 체험, 당신의 인생을 바꾼 책이나 문구, 육체가 가진 한계와 극복, 당신이 스승으로 섬기는 인물, 뭐 이런 여러 가지 처음 글쓰기 수업에서 이제 제시했던 네 가지를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한번 적어보자. 5월까지 적어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한번 차근차근 고민하면서 5월 말까지 한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추억을 소환하고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번 글쓰기를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좋은 글이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집 한 권을 꺼낸다. 아무 쪽이나 펼쳐 마음에 드는 한 곳을 한 줄을 골라 적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서 글을 써보자. 골라낸 구절이 명문이라면 당신은 이미 무척 높은 수준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쓰다가 막히면 첫 줄에서 다시 적은 다음 새로 이어서 쓴다. 다시 쓰는 글은 좀 전에 썼던 글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써본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글을 써보면 한 줄을 적어놓고 두 줄을 이어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내가 경험했거든요. 사실 두 줄, 세 줄, 어떤 때는 한 줄을 붙들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예, 글쓰기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죠.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이제 한 줄, 두 줄, 세 줄 채워지면서 한 장을 채우고 두 장을 채우고 세 장을 채우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자, 동물이 되었다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어떤 동물인가? 줄무늬 다람쥐인가? 여우인가? 혹은 땅 밑에 사는 두더지인가? 이런 요령으로 지금 당장 자신만의 글감 노트를 정리하고 활용해보라. 글쓰기 훈련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맞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쳐 쓰기입니다. 이 글을 다 쓰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탈고의 순간에서 이제 3교, 3번 정도 이제 고치게 되겠죠. 초고, 재교, 3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요거는 뭐,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렇지만 어찌됐든 글을 쓰고 난 뒤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고쳐보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앞쪽에 자, 다음에 고쳐쓰기 내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자기가 쓴 글을 쓰자마자 다시 읽어보지는 마라. 자기가 쓴 글을 다시 읽어보기 전에는 잠시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작품의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한 달 정도 걸려 노트 한 권 분량의 글을 썼다면 이제는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을 대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아야 한다. 읽을 때는 항상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무엇인가? 작품을 처음 대하듯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읽자. 건너뛰지 말고 한 페이지씩 차례대로 읽어라. 글을 쓰던 당시에는 아둔하게 느껴졌던 것들도 다시 읽을 때는 나름대로의 패턴과 리듬을 보여줄지도 모른다. 내가 썼던 습작 노트를 다시 읽을 때마다 나는 그 글들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기회다. 왜냐하면 당신은 조금 전까지 해도 글쓰기란 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간 낭비가 아닐까 하는 회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이제 자신의 소박한 인생에 매료되어 자리를 떠날 줄 모르게 된다. 평범한 존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위대한 힘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작품 전체를 다시 읽어보는 것에는 당신 마음의 움직임과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당신은 어느 시점에서 앞으로 계속 밀고 나갔어야 했는지,
언제 게으름에서 빠져나왔어야 했는지 한눈에 알게 된다. 당신이 지루함을 느꼈던 시절이 언제였던지, 또 별 뾰족한 방법이 없는데도 무조건 자신이 쓴 글에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라. 난 내 인생이 증오스러워 아주 추해. 아,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당신은 끝없는 불평의 심연 속에서 방황하기보다는 글쓰는 행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때로는 글쓰기 훈련 동안에는 자신의 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그냥 쓸 때도 있다. 나 역시 노트를 읽다가 내가 언제 이런 멋진 글을 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은 항상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느 날 아주 지쳐서 썼던 글이 한 달 후 다시 읽어보니 너무나 아름다운 시였음을 문득 발견하는 기쁨. 한 번은 내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기분이 가벼웠다. 나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보았다. 뭐가 그렇게 행복해? 하루 종일 좋은 글은 한 줄로 못 쓴 주제에 말이야. 나흘이 지난 뒤 수업을 하는 날이었는데 학생 중 한 명이 용감하게 나에게 물었다. 선생님도 쓰레기 같은 글을 많이 쓴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그래, 그날 작업실에서 썼던 글이라면 확실하게 증명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전날 쓴 글을 꺼내어서 읽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내가 쓴 글은 이별이나 죽음으로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간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는 아주 감동적인 소품이었다. 글을 읽는 내 목소리까지 떨리고 있었다. 나 자신도 깜짝 놀랄 일이었다. 그날 나는 작업실에서 도저히 좋은 글을 쓸 수 없을까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앵앵거리는 모기떼 같은 이런 자기 비판적인 생각 아래서도 내 손은 첫 생각을 기록하고 그 순간을 옮겨 놓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우리에게는 지치지 않고 짓거려대는 내면의 비평가를 무시하고 계속 종이 위에 손을 움직이게 할 능력이 있다. 의식은 귀찮게 구는 모기떼에 항상 바쁘게 쫓겨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쓴 글이 사실은 굉장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 힘들다. 하지만 그날 작업실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의식했던 것 같다. 나는 괴로워하면서 내내 콧노래를 불렀다. 산만한 정신을 뚫고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훈련이다. 한 달 후 당신은 그 시절 당신이 썼던 노트를 읽으며 그 글의 훌륭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의 무의식과 의식이 만나 서로를 깨닫고 하나가 되는 시점이다. 이것이 작품이다. 다시 읽는 도중 좋은 글이 보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때로는 한 페이지 전체가 빛나는 글일 수도 있다. 이런 글은 다음 작품의 도입 부분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시로 삼아도 좋다. 좋은 부분을 타이핑해 놓으라. 흰 종이에 검은 활자로 만들어 놓으면 그 작품이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지 알아보기가 한결 쉬워진다. 오점이 있는 곳. 다시 말해, 당신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은 떼어내라. 하지만 단어를 수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믿는 능력을 심원화하는 훈련이기 때문이다. 만약 글을 쓸 때 당신이 진정으로 글 속에 있었다면 글로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이제는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썼던 언어들을 더 그럴싸한 다른 언어로 고치거나 조작할 필요가 없다. 글쓰기를 벌거벗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다시 읽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얻게 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조금 또 과장시키거나 공격하는 일 없이 그저 수용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난 행복하지 않아. 이런 글을 쓰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지 마라. 그것이 그때의 감정이었다면 아무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물론 편집이나 수정을 해야 할 부분이 자연히 있게 마련이다. 하지만 다음의 태도는 곤란하다.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창작자를 마음껏 풀어놓아 주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절하게 관습에 맞게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질서를 부여해야겠어요. 당신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겠다는 것과 똑같아. 고급 순모 정장을 차려입은 문학박사 출신의 비평가들을 스스로 불러 모아 모든 걸 트집 잡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짓은 하지 마라. 순모 정장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물을 근사하게 조정해 보려는 허영심에 취약한 변형일 뿐이다. 그 허영심 때문에 당신의 글이 조작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 글을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대로 그냥 토로해내는 스스로의 글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마음에 있는 나오는 글을 진솔하게 써 나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글을 꾸미기 시작한다면 이제 결국 그것은 화장이 덕지덕지 발린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 갈 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자신의 글이 아니라 조작되어진 글이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제 그래서 그런 이 나탈리 골드버그의 이제 이 말 속에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통해서 그냥 툭 털어내는 그런 글이 진정이 좋은 글이다. 이제 중세의 시를 이야기할 때 성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의 관점이기보다는 오히려 청기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털어내는 것, 토해내는 것,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시다라고 했던 17세기 이후에 그 시론에 있어서의 천기론에 해당되는 그런 글쓰기 방법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니 꾸미지 말고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속에 있는 생각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이 글로 돌아가 보면 그 대신 작품을 다시 돌아볼 때는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잘라버릴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전사, 즉 사무라이가 되어야 한다. 미련 없이 적을 잘라내는 사무라이처럼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읽을 때는 기꺼이 감상을 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본질을 꿰뚫는 마음으로 자신의 글을 쳐다보라. 하지만 글에 간섭하고 싶고 좀 더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에고에게, 자아에게 할 일을 만들어주면 된다. 작품을 타이핑하고 봉투에 주소를 적고 우표에 침을 묻히는 일을 시키면 된다. 단지 작품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해라. 원고 수정 작업은 새롭게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탈리 골드버그라고 하는 분이 이 글에서 다양한 방식의 지금 다양한 요게 지금 단락에 있어서 핵심 문장입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요게 단락에서의 핵심 문장이죠. 요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죠? 자, 자, 여기 보면 자, 이 각각의 단락에는 한 개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요런 게 자, 이게 이제 소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읽는 도중 좋은 글이 보이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자, 요런 게 이제 단락에 있어서 이제 핵심 문장, 중심 문장이 됩니다. 요거를 동그라미 표시를 해라. 왜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요 글들이 다 설명이 굉장히 글을 잘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을 읽으면서 하는 거죠. 원고 수정 작업은 새롭게 다시 상상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쓴 글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상상하는 것이다. 그런가? 라고 이제 묻죠.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죠? 어떻게? 라고 하는 만약 당신이 쓴 글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전체 그림을 다시 본 다음에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세부 묘사를 첨가하면 된다. 이때도 10분, 20분씩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수정에 들어간다. 원래 작품에서 나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다시 써보자. 예를 들어 파스트라미, 소의 홍두깨살을 혼재한 햄의 일종, 파스트라미에 대해 쓰고 있다고 하자.
맨 처음 글쓰기는 좋았지만 같은 주제에 대해 할 말이 더 남았을 수도 있다. 하루고 이틀이고 그죠? 일주일이고 파스트라미에 대한 글을 몇 개 더 써보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자신을 탓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지금껏 쓴 글을 모두 읽어보고 좋은 부분만을 골라 조합시켜보라. 자신이 쓴 글 중에서 강하게 끌리는 내용만을 잘라서 이어 붙이는 것이다. 고쳐쓰기 할 때도 처음 글을 쓸 때처럼 제한된 시간 안에서 훈련하는 규칙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요게 이런 방법이 전에 썼던 작품과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 정리되지 않는 생각 속에 빠져서 첫 생각이 윙윙거리는 모기떼에게 피를 빨아먹히기 전에 재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첫 생각과의 재접촉은 고쳐쓰기를 위한 훨씬 효율적인 방법과 동시에 에고의 참견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고쳐쓰기 방법은 단편, 에세이, 장편의 어느 부분에든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때로는 습작 노트 전부 다 읽어봐도 그럴싸한 글이 한두 줄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은 없다. 단 한 번의 경기를 위해 많은 시간을 들여 연습하는 축구 선수들을 기억하라. 자신이 쓴 글 중에서 좋은 부분에는 표시를 해두어라. 이것들을 글감 목록에 적어 놓으면 다음번 다시 쓸 때 그중 하나를 잡아서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다. 또 표시를 해둔 글은 그 문장에 대한 기억을 강화해서 훗날 필요한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이 떠오르도록 만든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 있던 별개의 부분들이 뭉쳐져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의 놀라운 작품이 탄생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교정을 보는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쳐 쓰는 과정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책 읽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책 읽기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단순히 책 읽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읽은 책을 정리하는 방법의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만 읽지 말고 입으로만 외지 말고 반드시 그 글에 대해서 정리를 해라. 정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게 이 글쓰기 수업에 있어서 맨 첫 메시지이다. 그죠? 첫 메시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상 뭡니까? 독서 노트를 만드세요. 독서 노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노트를 만들고 독서 노트 속에 담겨 있는 주제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주제가 어느 날 문득 글쓰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주차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